우리가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화면에 지금 차량 두 대가 있죠. 이 차량 두 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얘기해 볼까? 차량 두 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초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뭐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기 왜 만들었겠어요? 뭐 부딪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차는 참 멋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부딪혀요. 그럼 사고가 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천사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고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통사고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면 이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맨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통사고 당사자 빼고. 경찰이 먼저 도착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보다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바닥과 얘기해 보세요. 네. 레카차라고 통상 얘기죠. 레카차가 등장하겠죠. 레카차가 경찰보다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빨리 옵니다. 통상은 빨리 옵니다. 물론 경찰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통상은 레카차가 빨리 오지요. 그러면 또 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보험회사 직원이 오게 되죠. 레카차, 그 다음에 경찰, 보험회사 직원, 그렇게 오나? 또 누가 올까요? 손을 들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구급차가 와요. 구급차 이렇게 오죠. 통상은 맨 먼저 도착하는 게 누가 도착했어요? 통상은 레카차가 맨 먼저 도착한다고 해요. 레카차 도착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도착을 하고, 경찰이 맨 나중에 통상은 도착을 한다고 해요.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레카차는 왜 오는 거예요? 경찰이 일단 그 구급차가 그 환자들을 수송하고 경찰이 이제 나머지 증거를 수집하고 나면은 이제 현장을 처리해야 되니까 레카차가 오는 게 아닐까요? 현장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 자동차가 그게 부서졌으면 이제 부서진 자동차를 이렇게 그렇죠. 다른 데 자동차를 치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치우기 위해서 자동차 끌고 가려고 레카차가 오는 거죠. 그럼 레카차가 자동차를 끌고 와서 뭐를 하나요? 그 보관해 둔 다음에 그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다면은 그 제시하거나 네. 어르신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형사 쪽으로 너무 이렇게 오리엔트 되지 말고 그냥 일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레카차 끌고 와서 수사기관은 기다리려고 하나? 레카차 사람들이 왜 빨리 가겠어요? 경찰 도와주려고 빨리 갔겠어? 일반적으로는 왜 빨리 가겠어요? 고철이 되면 빨리 팔아먹을. 그렇죠. 레카차가 빨리 가면 그것이 레카 회사의 고객이 되는 거죠. 자동차 수리 공업사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고객이 되잖아요. 거기가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카차가 먼저 가는 거죠. 구급차는 왜 가겠어요? 구급차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급차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미안하니까 뭐 치료해주기 위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 경제적으로는 일단 그것이 자기 고객이 확보되니까 구급차가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왜 가는 거지? 보험회사도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사해줘야. 그렇죠.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레카차하고 구급차들이 가서 그러니까 구급차는 사람을 다시 치료하는 거고 레카차는 자동차를 고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사람을 치료하거나 자동차를 고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그렇지. 누구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법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자동차 공업사에서 따지나요? 자동차 공업사에서 레카차를 가져간 건 아까 돈 때문에 가져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차주한테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럼 수리비를 안 줄 때
그 수리비를 어떻게 받아내는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병원에 가는 그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료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안 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이 적용되고 돈을 안 줬을 때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민사소송법, 뭐 민사집행법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레카차나 구급차나 이런 차들이 오고 발생하는 그러한 금전적인 문제, 치료 문제 이런 것들은 소위 민사적인 문제로서 이제 그 사건이 특징을 지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민사사건으로 민사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험회사가 오면 보험금을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따지기 위해서 오는 거죠. 보험회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뭐 처벌하거나 뭐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돈을 줘야 될 것인가, 보험사고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오는 데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겠어요? 그렇죠. 보험계약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들이 적용될 것이고 일부분은 민법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것은 보험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특히 이제 보험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사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또 넘어가면 경찰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해요? 우리 학생이 아까 손을 들었는데, 그렇지. 자네가 좀 얘기해봐. 일단 진술 확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가면 진술 확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렇죠. 사고 발생 경위와 피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왜 하는 거죠? 그 차후에 생길 법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으로 갈 때도 문제가 되고 아니면은 그 특정인의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 사건으로 갈 때 증거 확보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거기 현장에서 있던 사람들, 사건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거나 또는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 사고가 왜 났는가를 밝히려고 하죠. 증거를 수집하고 밝혀서 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엇을 위해서 밝히냐면 이 사고에 책임 있는 자를 밝혀내서 그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형사 책임 혹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사고니까 소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차가 부서진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니까 과연 이것이 불가항력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누가 잘못이 생겼다면 그것이 일종의 형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사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형사 책임을 질 때 얼마나 형사 책임을 질 것인가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중대한 과실, 술 먹고 중앙선 침범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이러면은 실형을 받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이러한 부분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벌을 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 형사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건 면이 되는 것이고 또 경찰이 와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서 면허를 근데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면허를 좀 취소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 면허를 취소를 하고 그 전에 또 경찰이 왔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빨리 나갔지만 이게 조사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게 경찰이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근데 우리 신림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계속 경찰이 진술자 불러놓고 여기서 어떻게 사고 났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던가요? 경찰이 그렇게 안 하지요. 제일 먼저 경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고가 나면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되죠. 그럼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것은 경찰이 하는 일 중에 또 한 부분인데 경찰이
우리 그 도로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것은 국가 행정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 작용을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요것은 이제 행정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면허 같은 걸 취소하니 이런 것들은 또한 그 행정의 또 한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우리가 본 것처럼 민사법, 상사법, 행정법, 그다음에 형사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생기는 어떤 불행한 사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앞에 다 이것은 다른 법에서 다루게 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은 마지막 이 책임이 누가 있는가, 형사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다루는 그러한 부분, 즉 형사사건을 다루는 부분이 우리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형사소송법이 이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인데, 형사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처음에 사건이 딱 생기면 형사 사건이 딱 생기면 경찰이 딱 도착을 해서 만약에 이 사고가 아무 잘못도 안 났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형사 사건이 아니 되겠죠. 그냥 불행한 사태고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근데 누가 잘못이 났다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을 일단 범인으로 지목을 해서 조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범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거를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만들어요. 정식 사건으로 쫙 접수를 하게 되죠. 이것을 입건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입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건을 해서 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이렇게 깊이 싹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그 사건이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사건을 겸찰로 이렇게 넘겨주게 돼요. 그럼 검찰이 넘겨주게 되면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만약 더 조사할 게 있다면 더 조사를 하고 더 조사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혐의가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법원에다가 이렇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재판을 하게 되고, 법원은 그러면 재판을 하고 나서 진짜 그 검찰이 조사하기에는, 또 경찰이 조사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는, 예를 들면 저기서 뭐 노란 차가 잘못을 했다고, 노란 차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해보고, 그래서 노란 차가 잘못을 해서 뭐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하고, 형을 선고한 뒤에 법원에서는 이제 1심, 2심, 3심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다 끝나면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예컨대 중앙선 침범하고 뭐 술 먹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너무 심대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뭐 징역 예컨대 2년이 선고됐다라고 하면 그 징역 2년 동안 어디 교도소에 감금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누가 담당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법무부가 그것을 관장을 하게 되고, 법무부에서 그 교도소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는 그쪽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법무부로 그 사건을 넘겨주는 것, 즉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검사가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건이 하나 발생되면 사건이 발생돼서 처음에 입건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럼 예컨대 2년 선고를 받아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때까지 사회에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이 전체를 형사 절차, 이 전체 형사 절차를 형사 소송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광의의 형사 소송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형사 소송이라고 부를 때는 좀 좁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재판에 관한 것만 형사 소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저기 설명한 것처럼 경찰, 검찰, 법원, 다시 검찰이 집행 지휘를 해서 법무부로 넘어가서
집행까지 끝났는데 이 전체를 형사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절차를, 즉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를 특히 형사소송이라고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협의의 형사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업 형사소송법은 과연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형사소송법도 경우에 따라서 달리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어요. 협의의 형사소송만 규율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의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주로 다룰 부분은 어디냐면 처음에 저 경찰에서 입건했을 때부터 쭉 가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주로 다룰 거예요. 주로 다루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 검찰이 집행 지휘를 하고 법무부가 그 집행을 할 때까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고요. 그 기본적인 사항까지 합쳐서 다 형사소송법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상 강학상으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주로 보게 되고 집행 지휘까지가 추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교도소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 즉 교도소 집행은 뭐냐면 우리 형벌의 목적에 따라서 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교도소 집합에서 예컨대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도소를 열악하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이 좋은 교도소인지 아니면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교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교도소인지에 관한 고민. 그래서 그런 교도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다른 영역에서 다른 학문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정학이라는 그런 학문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광의로는 다 형사소송법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강학상은 약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입건에서부터 집행지휘까지 이거를 주로 이제 볼 것이다 하겠습니다.